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업재무 10주차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주차에서는 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수 있는가, 그 자본 조달의 방법과 특징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강의 내용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내용은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었죠. 그래서 위험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미래 수익,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성을 말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위험을 그러면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그 측정 방법에 이제 통계학에서 이용되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니까 그 어느 거로 측정을 해도 그 투자안의 위험을 비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 분산 투자 효과를 얻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럴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제거되는 위험, 작아지는 그 위험은 개별 기업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도 그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체의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시경제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이런 것은 아무리 그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 체계적 위험을 중점적으로 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체계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베타예요. 베타. 그래서 그 베타를 가지고 그 수익률과의 관계식을 나타낸 것이 바로 CAPM이죠. CAPM이 바로 자본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그 이름은 가격 결정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식의 구조는 기대 수익률과 그 베타와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y 꼴 3 플러스 2x 이렇게 하면은 x와 y의 관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CAPM은 특정 그 주식 I의 기대 수익률은 RF 플러스 2 RM 마이너스 RF 하고 여기에 이제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ERI 기대 수익률과 체계적 위험 요 베타의 관계식을 바로 CAPM이라고 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 자, 이제부터는 그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강의의 그 학습 목표는 자본 조달에 대한 기초 개념을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이번 강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은행 차입금이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 자본 사용의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거나 또는 그 유보이익을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금으로 가져다 놓은 그걸로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이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 하이브리드가 대세다 보니까 타인 자본이면서 자기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자본이면서 타인 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중간자적인 그 특성을 갖는 조달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옵션부 증권을 이용한 자본 조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차도 첫 번째
자본 조달의 기초 개념을 설명을 하고, 두 번째 타인 자본의 조달,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본의 조달, 그리고 끝으로 옵션부 증권의 발행,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자본 조달의 방법을, 자본 조달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자본 조달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중간 시험 이전에 그 기업 재무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죠. 그 중간 시험 전에까지는 그 화폐의 시간적 가치나 뭐 증권 투자 얘기도 좀 나왔고, 하지만 기업 재무, CEO의 그 입장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다루는 것은 자본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은 이쪽의 자산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그 자본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비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설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새로운 기계를 구입한다든가 공장을 설립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이쪽에 그 자산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런 투자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자본 조달이에요. 그래서 자본을 조달하려면은 부채나 여기에 자본으로 조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부터 다루는 내용은 주로 이 오른쪽 그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을 하게 되는 거죠. 중간 시험 전에는 차변 쪽을 했던 것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자본 예산은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제부터는 그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투자 자금을 그 이제 우리가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기업의 활동을 두 가지로 이제 구별해 보면은 그 자본에 대한 개념을 조금 그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활동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영업 활동, 두 번째 투자 활동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 활동은 운전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제과 회사가 밀가루를 사서 설탕을 사서 그 식용유를 사서 그 반죽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임금을 주고 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그 원자재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은 운전 자금이에요. 주로 단기간, 여기 단기간입니다. 단기간 사용되는 자금인데 비해서, 또 기업이 또 하나 하는 활동은 그렇게 해서 과자가 잘 팔리고 이러면은 뭔가 새로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또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이제 시설 자금이 되겠는데요. 이런 시설 자금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되는 자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자본 조달의 기초 개념, 이러면서 자본 조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때의 자본은 주로 투자 활동과 관련된 그 시설 자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보면 요 그 앞에 유동 부채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외상매입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자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순운전 자본이라고는 하는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그 투자 자금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는 자본이라는 것은 비교적 장기간 사용되며 기업의 그 투자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 조달이 그 왜 중요하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 기업은 자본을 사용하면서 반드시 자본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회사채를 발행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또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줘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두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해가지고 자본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 비용이 높으면, 그러니까 자본 비용을 많이 주게 되면은 투자의 수익성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투자의 수익성이 낮아지면은 기업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조달할 때는 자본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항상. 그리고 부채를 조달을 하면은 주주에게는 만약에 이익이 잘 안 났으면은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채를 조달한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나도 이자는 반드시 줘야 돼요. 이자를 주지 않으면 이제 부도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채를 사용하면서는 또 재무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조달하면 되지 않냐? 주식으로 조달하게 되면은 지배권에, 경영 지배권에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적대적인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배권을 뒤흔들면서 그 차익을, 투기 세력들이 그 차익을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채로 조달해야 되냐, 주식으로 조달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그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차입금을 보겠습니다. 차입금. 차입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대출, 그리고 적금 대출, 당좌 차월, 정책금융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은행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게 부채죠. 언제든지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그 배채를 받아서 요거를 기업에게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에게부터 받은 예금으로 그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의 재무상태표예요. 그랬을 때 빌려주는 그 돈의 유형은 일반 대출, 일반적으로 해주는 대출이 있고, 적금 대출은 적금을 들은 것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당좌 차원은 이제 그 약정을 맺어서 미리 얼마간 그 결제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고요. 정책금융은 그 기업이 수출 기업에 그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금융이 됩니다. 이런 차입금을 첫 번째 타인 자본 조달 방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특징을 살펴보면은 만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약정을 맺기에 따라서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장단기 자금 조달로 폭넓게 이용이 돼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일단 은행 차입금을 이용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은행들은 그 돈을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준 거지만 대출을 띄면은 대출해 준 거를 떼이게 되면은 고객에게 예금을 못 주기 때문에 대출해 줄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신심사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은행에서 그런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좀 허술한 기업이거나 부실한 징후가 있는 기업들은 차입금을 쓰기가 어렵죠. 그리고 차입자의 조건이나 만기에 따라서 금리가 차별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좋은 기업은 낮은 금리를 주고 그 부실한 기업은 대출을 안 해주거나 해준다고 해도 그 금리를 높게 책정을 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침체기에서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합니다. 또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면은 화랑기가 되면은 물가 상승 우려도 있고 이러니까 정부가 억제 차원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금리 수준을 통해서 경기 부양, 경기 억제 이런 것을 수행을 하게 되죠. 또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 10%다라고 해도 뭐 지금은 10%까지 높지는 않지만 한 5%다라고 해도 그 5% 대출금을 받을 때도 기업들이 그 이자를 선납하느냐 아니면은 그 예금, 그 보상예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금을 꺾기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실제 금리가 조금 달라집니다. 약정금리하고는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금리 계산하는 거는 또 이제 별도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금리가 얼마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약정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리고 타인 자본에 조달해서 두 번째 회사채를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제 차입금이 먼저 있고요. 차입금이 있고 부채 쪽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부채를 구성하는 거죠. 기업이 이자와 원금 지급을 약속한 차용 증서, 이것이 바로 이제 회사채예요. 이게 회사채의 정의입니다. 이자와 원금 지급을 약속한 차용 증서. 이거를 발행을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차입금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차입금은 은행에서 빌려주는 차입금은 대체로 그렇게 만기가 길진 않아요. 그래서 뭐 1년, 뭐 2년, 또 만기가 되면 또 다시 차입 약정을 맺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채는 보통 다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자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신주 발행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만 회사채는 발행을 해도 경영 지배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이 저항이 별로 없는 편이죠. 그리고 또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해도 만기가 됐을 때 가서는 새로운 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갚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만기에 가서 꼭 현금을 마련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3년짜리를 1년, 2년, 3년 해가지고 여기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만기가 여기서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새로운 사채를 또 발행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환이라는 것은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환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채의 종류를 보시면요.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영구채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표채는 3년이 만기면은 요때 이자 주고, 이때 이자 주고, 이때 이자 주고, 만기에 돼서 원금을 주는 게 이표채예요. 이자부 채권이라고도 하죠. 이자부 채권. 그러니까 이자가 붙어 있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할인채는 만기에 원금만 주지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기에 원금 한 번만 주는 겁니다. 영구채는 원금을 안 줘요. 그리고 계속 이자만 줘요. 무한히 이자만 주는 채권을 영구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도입되지 않았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도입이 됐죠. 그리고 이제 담보 유무에 따라서 담보 사채와 무담보 사채가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채권, 이런 것은 담보채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신용만으로 발행하는 것은 무담보 사채가 되겠습니다. 또 보증 사채와 무보증 사채로 되는데, 이 보증은 다른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회사채를 발행해 놓고 원리금을 못 갚게 되면은 신한은행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증 사채는 그만큼 더 안전하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보증료를 내야 되니까 자본 비용이 더 들게 되고 좀 번거로운 절차가 추가되는 거죠. 이번에는 아까는 여기서 이제 차입금, 회사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채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이쪽에 자본 쪽을 살펴볼 겁니다. 자본에는 이제 보통주도 있고, 이제 우선주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선주도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회사가 쌓아놓은 유보이익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이에요. 그래서 보통주의 경우를 봅시다. 대부분 기업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죠. 주주가 있고 경영자가 있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주식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는. 그리고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납입자본이 됩니다. 납입자본. 그리고 일단 납입자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발행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회사가 최대한 발행할 수 있는 그 자본금 규모를 수권자본이라고 합니다. 수권자본. 그러니까 수권자본이 그 100억이다. 그러면은 그런 수권자본을 100억으로 정해놓고 회사가 설립할 때 50억을 가지고 그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에 20억 더 발행하고 또 10억 더 발행하고 또 20억 더 발행해서 100억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억 이상은 발행하지 못하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 정관 기재 사항인데 그 정관을 개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을 구성하는 것은 보통주하고 우선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배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보통주죠. 보통주. 주식의 종류는 그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의 그 표면에 얼마짜리다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액면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싼 거는 주식 액면이 100원인 것도 있고요. 5,000원인 것까지 있습니다. 1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5,000원짜리 액면 주식이라고 해서 5,000원에 발행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8,0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5,000원은 자본금 계정으로 가고 3,000원은 자본잉여금입니다. 구체적으로 자본잉여금 안에서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액면이 없어요. 그냥 그 주식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이 그 8,000원에 발행됐으면은 모두 그 자본금으로 그냥 8,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발행을 하는 것은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보통주를 발행하게 되는 것은 회사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수권자본을 정해놓고 그 범위에서 납입자본을 그 형성을 하고 회사를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식회사 설립 시 그 주식회사를 설립하자고 모인 사람을 발기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돈을 내서 설립하는 것은 이제 발기 설립 또는 동시 설립이라고 합니다. 단순 설립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돈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아서 일부만 그 출자하고 나머지는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출자를 받으면 그는 이제 투자자를 외부에서 모집했다고 해서 이제 모집 설립이라고 해요. 모집 설립. 옛날에는 그 발기인이 반드시 3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개정이 돼서 최근에는 다 한 사람만 그 있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회사를 좀 설립하기가 쉽게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다 보면은 회사가 잘 돼서 기업 규모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 기업 공개를 할 수 있죠. 상장시켜서 좀 더 신용도도 높이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상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기업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신주를 발행하면서 일반 투자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IPO라고 그러죠. 그 IPO.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 그래서 처음으로 그 주식을 대중에게 판매 제한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고 대외 신뢰도 향상으로 유리한 조건의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증자에 따른 발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공개도 하고 그래서 회사 규모를 키웠어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주식을 또 발행을 해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증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자본금을 증액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게 이제 유상증자죠. 이게 진짜 증자고,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본금 증액만 있고 현금 유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그 자금 조달 방법은 아니죠. 무상증자는. 이렇게 그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것은 회사 설립에 따른 발행, 그 다음에 기업 공개에 따른 발행, 그 다음에 추가로 사업자금이 투자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게 되는 증자에 따른 발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기자본의 그 우선주, 자기자본의 보통주, 우선주, 유보이익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채와 그 보통주의 그 중간적 성격을 갖는 증권입니다. 우선주는 회사 해산 시 재산 청구권이 회사채 다음이에요. 그렇지만 보통주보다는 앞서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가 망해서 남은 돈이라도 나눠 가져야 된다. 이러면 회사채 채권자가 제일 먼저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 남는 거를 이제 보통주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보통주주가. 그러다 보니까 보통주하고는 달리 의결권이 없고 대신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좀 더 배당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그러니까 부채와 달리, 그러니까 아까 그 회사채와 보통주의 중간적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회사채는 일종의 부채인데 그 우선주는 부채와 어떤 점이 다르냐면은 부채는 이자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이 나가면은 비용 처리가 되면서 감세 효과가 나타나요.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감세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채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니까 지급된 이자가 비용 처리되면서 그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우선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는 부채에 비해서 자본 비용이 높은 편이죠. 회사채나 보통주를 발행하기 어려울 때 그 우선주를 발행해 가지고 유용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요. 또 의결권에는 무관심하고 배당 수익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당 수익이 더 많은 우선주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조달할 때 그 이거를 발행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 유보이익의 그 사용은 아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 부채, 자본이라는데 유보이익 여기에 그 보통주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 있고 우선주 발행해서 조달하는 거 있고 이제 여기 유보이익이 있는데 유보이익은 뭐 따로 발행할 건 없어요. 회사에 있는 자금으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는데 요 사이에 그 중간적인 부채와 자본의 그 성격을 양쪽 다 갖고 있는 증권들이 있는데 그걸 옵션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뭐 하이브리드 증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그 자동차도 뭐 전기로 갔다 개솔린으로 갔다는 거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채권이나 그 주식의 선택권이 부여된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권은 옵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행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합 청구권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옵션을 다양하게 만들어 넣어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선호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원활하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투자자들은 그 옵션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형태에서 그 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이익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옵션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제일 우리가 그 많이 들어봤던 게 아마 스탁 옵션일 겁니다. 스탁 옵션. 스탁 옵션은
기업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스탁옵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지금 현재 5만 원이다. 그러면은 내년에 이거를 6만 원에 살 수 있는 스탁옵션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회사가 5만 원 지금이지만 앞으로 6만 원은 충분히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런 스탁옵션 발행하는 걸 사는 거죠. 보통은 그 임직원들한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5만 원인데 이 사람이 내년에 6만 원에 살 수 있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임직원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회사의 가치를 높여서 주식 가격이 높아져야 자기가 이익을 보니까. 만약에 5만 원짜리가 그때 가서 10만 원이 되면은 10만 원짜리 주식을 자기는 6만 원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만 원만큼의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동기부여, 인센티브로 많이 사용이 됐었지만 유상으로 발행을 해서 외부 주주들에게, 외부 투자자들에게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스탁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사채예요. 회사채. 그런데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그래서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컨버터블 번드라고 하죠. CEP. 그래서 주식시장이 침체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회사채로 안정적인 이자를 받다가 화랑기가 돼서 주가가 오른다 싶으면은 그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CEB는 컨버터블 본드 해가지고 요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있어요. 이거는 bond with warrants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주 발행 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에요. 보통 기업이 주식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 주주들이 먼저 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인수할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인수하겠다. 이러면은 기존 주주한테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존 주주가 다 안 사겠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 주주가 살 수가 있는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그런데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이 사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신주 인수권을 준다는 거예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채를 갖고 있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는 컨버터블 번드는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면서 이게 없어지지만 이거는 사채는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에 추가해서 주식이 더 생기는 거죠. 여기에 추가해서 사채는 그대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전환사채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일정 수량의 보통주를 매입할 수 있는 그 옵션을 갖고 있는데 전환사채는 전환권을 행사하면은 채권자가 주주로 바뀌지만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게 됩니다. 수의상환사채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콜러블 본드라고 그래요. 아까 전환사채는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콜은 그러니까 상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 이전에 기업이 미리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채가 3년이라고 합시다. 1년, 2년, 3년, 만기가 3년인데 여기서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져요.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높은 금리로 발행한 거를 굳이 갖고 갈 필요 뭐 있냐? 그냥 낮은 금리로 좀 바꿀 수 없냐? 바꾸고 싶으면은 이걸 발행할 때 수의상환사채를 발행하면 돼요. 그럼 수의라는 건 아무 때나 이런 거. 그러니까 아무 때나 딱 가서 이때 그냥 이 높은 금리의 회사채를 상환해버리자. 그러면은 상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그걸 알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상환해서 금리 하락할 경우에 조기에 상환해서 기존의 높은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낮아진 이자율로 새로운 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채권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것도 회사가 원리금을 이번에 다 갚겠다. 채권을 갖고 와라. 이러면 이제 채권을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것을 수의상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죠. 그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신 또 이 수의상환 사채가 불리하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항상 불리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채에 비해서 이 기간 동안에 더 높은 금리를 줘요, 대신. 이번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대차대조표의 그 재무상태표의 이쪽 대변 쪽에, 그래서 자금 조달 쪽인데 주로 시설 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다. 그러니까 운전 자금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차입금, 회사채 발행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이다. 그리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으로는 보통주를 발행하거나 우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중간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스톡 옵션이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급만 사채, 수의상환사채 이런 것들은 전환사채는 사채로 있다가 주식을 전환하는 거고, 요거는 사채로 있다가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면은 주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고, 수의상환사채는 기업이 금리가 낮아지면은 상환해가지고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옵션부 증권이죠. 이런 방법들도 자금 조달을 하는데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이렇게 이제 자본을 조달을 하게 되면은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자본 비용을 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본 비용의 의미, 그리고 자본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또 타인 자본의 경우에는 지급이자가 비용 처리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법인세를 줄여주는 감세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의 산출 방법을 소개하고, 기업이 꼭 타인 자본만 그리고 자기 자본만 조달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조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회사채를 발행하고 일부는 주식으로 발행해서 조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 방법으로 조달을 하게 되면은 그때 부담하는 자본 비용은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의 산출 방법과 이용 분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